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감정평가론 관련해서 감정평가의 기초라는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평가론은 대략 한 5문제 내외 출제가 되고 보통 2~3문제가 계산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18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가치 그리고 가격 등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주제이고요. 첫 번째 이제 가치라고 하는 거, 어떤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서 발생하게 될, 장래 발생하게 될 유무형의 편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값으로 환원하는 것을 가리켜서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현재값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현재값이 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장래 발생할 수익이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미래에 발생할 수익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얼마의 가격을 갖게 되는, 가치를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값, 이게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해서 일반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가치의 형성 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부동산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을 총칭하게 부를 때 일반 요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일반 요인은 고려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고요. 두 번째, 지역 요인, 평촌이다, 분당이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가리키는 것을 지역 요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30평대다, 40평대다 라고 하는 거, 그 개별 물건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개별 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뒤에 감정평가, 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할 때도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게 된다 해서 이것도 한번 답이 됐어요. 그래서 용어 그대로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거,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답이 구성이 됐던 적이 있었고요. 가치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시험에 이슈가 되는 것은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만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 가치는 뒤에서 지금 분석하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틀리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너무 문장이 길거든요. 일단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 통상적 시장에서 정통한 당사자 그리고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가리켜서 시장 가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의 개념, 통상적 시장, 그리고 이것의 정통한 당사자가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가리켜서 소위 시장 가치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용어 키워드 3가지, 바로 현재값,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개념, 그리고 시장 가치의 정의, 특히 시장 가치 자주 틀리게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일단 가치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값이라고 정의했던 것에 비해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다라고 해서, 자,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가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장에서 부동산의 거래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지불된 값을 가리켜서 가격, 그래서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과거의 값이다 라고 하는 거, 요 비교하는 거 제일 쉬운 형태의 문제고요. 요즘엔 좀 출제문제 떨어지는데 가치의 형성 요인이라고 해서 효용, 쓸모 있어야지 가격의 성립 요건으로서 가격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유치하긴 한데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거,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한 수요를 가리켜서 유효, 수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돌멩이 같은 것들 같은 경우는 누가 쓸모가 경우에 따라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겠다는 이런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 3가지 이슈인데요. 그냥 시험 이슈에서는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격의 성립 요소가 되게 된다 해서 세 가지 요건. 이것도 거의 요즘에는 출제가 되지 않고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 요 정도까지가 가치와 가격의 정의. 정의하면 가치는 현재의 값이고 가격은 과거의 값이다라고 하는 게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리고 가치에서 우리가 감정 평가와 관련한 가치는 대부분이 시장 가치, 그리고 시장 가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 시장, 정통은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본 것처럼 과거의 값이고, 가격의 성립 요건 중에는 유효 수요라는 개념이 있다. 좀 이따 지문 가지고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제 원칙이라는 주제.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186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격의 제 원칙이라고 해서, 이 가격의 제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식이죠. 어떤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해서 대단히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지금까지 한 16년 사이에 딱 한 번 제외하고 세 가지 이슈만 가지고 구성을 하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적합의 원칙하고요, 균형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제원칙은 약 3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데, 일단 이건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 자, 그저 적합의 원칙 혹은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답을 뽑아내게 되더라라고 하는 선입관이 없게 되면은 말려버립니다. 왜? 문제가 너무 이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만 가지고 내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웬만한 선입관이 없으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이제 가치의 형성 요인 중에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것이 가치의 형성 요인이 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가치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변동의 원칙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뒤에 실제 감정평가를 물을 때도요, 시점 수정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비슷한 물건이 거래가 3억에 거래가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10월 1일 날 감정평가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1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또 전반적인 가격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격 상승률이 3%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을 반영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나머지 요인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점 수정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변동의 원칙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가격은 시시때때로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다? 나중에 실제 감정평가를 할 때는 변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 변동의 원칙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시점 수정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단위로 외우셔야 돼. 변동의 원칙 하면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1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던 주제가 시점 수정. 대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해갈 때는 거의 대부분 시점 수정이 고려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격의 제 원칙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게 적합의 원칙하고요, 그다음에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과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바로 적합의 원칙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이 부동산하고요, 그 주변 환경 간에 조화가 없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다?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게 평가를 해야 된다. 해서 두 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같은 30평대 아파트고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요,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서 논밭 한가운데 아파트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경우가 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아파트는 대형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럼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좀 대규모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보다 낮게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일정한 감가를 하게 되는 요인을 가리켜서 이걸 약속을 하기를 경제적 감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은 감가를 한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어상 기억하실 것이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 단어,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 외부 환경에 적합했을 때만 높게 평가를 받는다.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소위 나중에 경제적 감가라고 해서 요거 원가법 할 때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게 될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합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균형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면 높게 평가가 되겠지만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낮게 감정평가액이 결정이 되게 될 것이다. 이걸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원인, 이걸 이름하여 기능적 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시험 지문에 그런 게 나오죠.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지 한 20년 지나서 요즘에 주거 트렌드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거실을 크게 하고 방들을 좀 작게 세팅하는 게 일반적인 유행인데 20여 년 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방은 크고 거실은 좀 작아서 같은 평형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낮게 감정평가액이 결정이 된다. 요거 이제 기능적 감가, 소위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자, 같은 30평대 아파트인데 만들어진 지 한 30년 돼가지고 수도 같은 거, 가스 같은 것들이 배관들도 좀 불안정하고 승강기도 좀 문제가 있고 등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좀 상대적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보다 낮게 평가가 된다. 요건 이제 균형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때 가격을 낮게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원인 또는 이름을 가리켜서 기능적 감가. 그럼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변동의 원칙이라고 해서 시점 수정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고요. 적합의 원칙이라고 해서 경제적 감가. 용어를 잡아내셔야 돼. 적합의 원칙에서 기능적 감가. 이렇게 하면 또 그도 그럴싸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원칙에 대응해서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거에서 요거는 뒤에서 문제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지만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지 않게 되면 아예 손을 못 댑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대신 얘는 한 3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고요. 대신 답이 아직 거의 100% 정해져 있어요. 그냥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자,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답을 구성하거나 또는 두 개를 세트로 묶어서 출제를 하거나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가격의 제원칙이라는 개념만 나오게 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바로 적합의 원칙 그리고 균형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가요? 가격 결정 과정과에 관련한 부분을 먼저 보고 나서 지문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18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가격의 결정 과정이라고 해서 다시 우리가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거 감정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일반 요인, 그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세 가지가 가치 형성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아까 일반 요인은 실질적으로 감정 평가를 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고요. 지역 요인하고요. 개별 요인이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런 식이에요. 먼저 그 지역 요인을 검토해 보게 되는 거,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후에, 그래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대략의 가격적 수준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개별 물건의 구체적 가격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개별 분석이 돼서 유치한 얘기인데 먼저 지역 분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평촌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그 물건 바로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평촌이라는 지역의 대량의 가격적 수준을 파악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동네에서 이 아파트가 특별히 이번에 올수리가 돼 있고 등등등 해서 다른 아파트보다 좀 낫다라고 하면 좀 이제 가격을 높게 평가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런 아파트다라고 하면 개별 분석 과정에서 가격을 낮게 평가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하는 과정은요, 일단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은 먼저 지역 분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더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이제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 좀 이제 거시적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먼저 순서 기억하실 거, 지역 분석 먼저 하고 나서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거. 자,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의 그 동네 가격 수준을 파악하게 하는 과정이 될 텐데, 그 지역은요, 소위 동일 수급권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 수급권의 정의, 대상 부동산과 대체 혹은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묶어서 부를 때 이걸 우리가 동일 수급권, 이것도 이제 항상 두 개의 부동산을 전제로 해야 돼요. 우리가 뒤에 감정평가,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갈 때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미리 사례가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례가 하나가 주어져 있고, 자,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것은 대상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냐라는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을 때, 자, 일단은 자, 스토리 자체를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것이 자, 대상 부동산이라는 게 자, 인근 지역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유사 지역에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인근 지역이 뭐냐부터 볼까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그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출제 포인트,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례는 지금 사례의 기준점이 되는 사례가 같은 평촌에 있고 이 대상 부동산도 평촌에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몇 가지 그 고려 요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같은 동네에 있는 부동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다. 인근 지역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되면은 자, 지역 요인은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정의 하나 보셨고, 한편 지금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게 이 근처에 거래 사례를 발견을 못했다. 그래서 옆 동네에 예를 들어서 자, 인덕원 지역에, 평촌 옆에 있는 인덕원 지역에 거래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둘의 관계를 가리켜서 유사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냐는 지역, 사실 대상 부동산은 지금 평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례도 평촌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인근 지역이라 부르고, 자, 평촌하고 인덕원이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전제를 했을 때, 자, 그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전제로 하게 되면 이건 유사 지역의 사례를 활용해서 감정평가하는 사례가 될 것이고요. 자, 이때는 소 이제 지역 요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먼저 지역 분석을 하게 된다. 지역 분석 먼저 하고, 그래서 대략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 자, 근데 경우 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만약에 사례라고 하는 것이 인근 지역에 있다. 인근 지역의 사례다. 그러면 이제 지역 분석을 통해서 대략의 가격적 수준을 파악하겠지만은 굳이 지역 요인은 똑같으니까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개별 요인만 비교를 해서 감정 평가를 하면 된다. 그런데 자, 지금 사례 부동산이라거나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다른 지역에 있다. 즉 유사 지역에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자, 바로 지역 요인도 비교하고 개별 요인도 비교해서 감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요 정도의 내용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요. 우리 지문 가지고 보시면 되게 간단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라고 해서 작년에 한 문제가 하나 구성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 교재 185페이지 제일 간단한 얘기, 가격과 가치, 가치와 가격의 기본 정의부터 지문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번,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우리 가치의 기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것, 이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정의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것 당연히 포함될 테고요.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2번, 주어진 시점에서의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중에서 유일하게 공부했던 것은 시장 가치라는 개념을 보셨고요. 그 외에도 아주 오래전에 어떤 단어들 중에서 뭐 조세 가치라든가 사용 가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3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이것도 한번 답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표현인데요. 요거 하나 이슈가 됐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4번,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 발생 요인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결정되고 발생이 된다. 5번,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이게 이제 우리 공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같은 토지 100평이라고 할지라도 그 토지의 가치가 또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 토지에 깔려있는 소위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치가 전혀 달라지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고요. 그 다음에 6번 지문 답이 됐네요. 7번 지문도 답이 됐네요. 자, 이제 답이 됐던 주제, 시장 가치란이라고 하는 거, 이거 바로 외우고 치고 들어가야 되죠.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걸 뭐라고 그런다? 시장 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이걸 뭐라고 그런다? 시장 가치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외우기 좀 어려운데요. 틀리게 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요걸 다 옳게 내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시장 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 다 틀렸죠? 자, 통상적 시장이라고 가야 될 것이고, 정통한 당사자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최고 가액,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완전히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의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하는 거, 요게 시장 가치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앞으로 문제 구성할 때 괄호넣기 문제 형태로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티로 돼서 통상적 시장 대신에 뭐 한정된 시장, 제한된 시장 이렇게 말장난해가면서 괄호넣기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이걸 가리켜서 바로 시장 가치. 7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 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해서 교환 가치와 유사한 개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 자, 통상적 시장에서 거래가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모든 문제의 키워드는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해, 그리고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된다? 교환 가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통해서 답을 구성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시장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출제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7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읽어보다 보면 깜빡 놓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실 것. 시장 가치 이퀄 뭐가 된다? 교환 가치. 교환 가치란 단어는 시장 가치와 동일한 의미로 이루어진다. 왜? 우리가 부동산 시장론을 공부를 할 때도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전과 재산권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다라고 해서 교환 작용을 담당했던 게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그 정도고요. 자, 넘어가서 186페이지. 자, 이제 가격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몇 가지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용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요 세 가지를 충족을 했을 때 가격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죠. 그래서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어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자, 수익성, 그 다음에 지금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겠고요. 쓸모라고 하는 거,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그리고 공업지는 생산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꿀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주거지, 또 상업지, 공업지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2번, 유효, 수요.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그랬어요.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거 단순한 욕구를 need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수요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뭘 전제로 한다?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세 번째요.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효용과 유효, 수요, 그리고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우리가 이제 산소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효용도 있고 자,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 맑은 산소, 좋은 산소 등등등 뭐 이렇게 유효,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적 희소성이 없는 것이 산소. 그래서 산소 장사가 별로 안 되죠. 그 정도의 개념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과거에 지불했던 금액이다. 그래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될 것이고 가치는 현재의 값으로 보죠.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게 5번 지문.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으로 한 미래 값이다. 라고 해서 제일 난이도 있었던 문제에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될 것이고 가치는 어떻다? 현재 값이 되게 된다. 가치는 현재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과거의 값이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과거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묶어서 나오는 거 가치는 현재의 값, 가격은 과거의 값,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치와 가격 관련한 지문들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제원칙에서 미리 마음의 준비 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가격의 제원칙을 논함에 있어서는 그저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중심이다. 다시 한번 변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가격은 가치 형성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시점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슈라고 하는 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 높게 평가되겠지만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경제적 감가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자,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이뤘을 때 높게 평가.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감가 요인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기능적 감가라고 부른다.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최유효 이용은, 자,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 높게 평가되기 위해서는, 자,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을 때 가장 높게 평가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미리 선입관 가지셔야 돼. 이런 아이들은 답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합의 원칙 그리고 뭐라고요? 균형의 원칙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대신 오지선다형 문제를 구성해야 되니까 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나 몇 가지 고질한 얘기를 던지게 됩니다. 가격의 제원칙이란 표현만 나오게 되면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가격의 제원칙 나오면 무조건 선입관을 가지고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야지 이게 실수를 줄여요. 자, 1번 최유효 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잘 부동산을 이용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뭐 적법성이라든가 수익성 등을 가지고 검토한다. 자, 2번 지문이요.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동함을 강조하는 이론이 되게 된다. 그래서 시점, 수정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3번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 활용 가능성,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된다 해서 이건 듣고 이제 버릴 건데요. 자,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발생하게 될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동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뒤에서 실제에서 한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수익환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예측의 원칙 또는 변동의 원칙에서 앞으로를 추정을 해서 그 부동산의 수익 그리고 가액을 결정한다. 이런 취지인데 몰라도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 적합의 원칙 4번 나와 있습니다. 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의 조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합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 그 다음에 5번 답이 됐네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대조적인 의미로 이미 틀렸어요. 자, 지금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관계 원칙을 의미합니다. 외부 환경과의 조화 여부를 따져묻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내부 환경 간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조화 여부를 따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균형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관계냐 내부 관계냐 해서 지금 다시 질문 분석하면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라고 해서 이미 틀렸다고요. 바로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관계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에 적합의 원칙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다르게 표시했고요. 그 뒤에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 이용을 강조하는 것이죠. 뒤는 맞고요. 중간 얘기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상당히 난이도 있게 지문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수하기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5번 지문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다시 자, 균형의 원칙은요. 내부 관계 원칙이고요. 적합의 원칙은 외부 관계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 지문 중에서 균형의 원칙은 내부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 이 표현이 틀렸다고 외부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토시를 갖고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6번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과잉 부분은 원가법 적용할 때 자, 뒤에가 틀렸네요. 경제적 감가 틀렸죠. 균형의 원칙은 뭐라고 써요?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거 해서 변동의 원칙, 시점 수정,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뭐가 된다? 경제적 감가. 이렇게 괄호넣기 문제에 서로 연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대체 원칙인데 중요치 않고요. 바로 밑에 여러분 교재 187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검토하시게 되면은 자,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 이론상 부동산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해서 자, 일단 겁나 어렵습니다.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계량한 전원주택이 그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게 뭔 소리야?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계량해서 전원주택의 가격이 낮게 평가된다. 이게 바로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판매 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한 후보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벙찌입니다. 그 주변 토지의 이용 관계를 고려하는, 검토해보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적합의 원칙.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가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요걸 갖고 답을 아예 구성한다.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은 답은 1번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두 개 들어가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이렇게 도배해버립니다.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벙쪄요, 벙쪄. 시험 보러 가시면은 뭔 소리가 싶은 거야. 근데 지금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을 가지고 답을 구성한다라는 선입관이 쌓여 있으면은 그때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가격이 제 원칙은 거의 지금까지 대부분의 문제가 두 번 삑사리가 있어요. 16년 동안. 근데 두 문제 다, 그 중에 두 문제 다 틀리라고 냈던 문제이고요. 일반적으로 대놓고 이제 구성하는 것이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라는 주제. 자, 마지막 부동산 가격의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 먼저 지역 분석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 수준을 파악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개별 가격을 획정하는 과정을 개별 분석, 순서 지역 분석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 지역 분석의 대상은 동일 수급권, 이 동일 수급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바로 동일 수급권. 그리고 최근 문제에서 인근 지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그 부동산이 속한 그 지역, 이걸 이름하여 인근 지역, 그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뭐라고 한다? 유사 지역.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지역에서요, 평촌이라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평촌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려면은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서, 그래서 평촌의 아파트가 대략 얼마다, 5억이다, 6억이다, 이렇게 대략 금액이 정해지고, 이 중에서 이 아이가 좀 우수하다, 떨어진다 등등 해서 가격을 증가시키거나 감가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대략의 가격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속한 이 지역, 평촌이라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인근 지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평촌에 있는 아파트는 감정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 좀 떨어져 있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 이쪽에 거래사례가 없어서 수원에 있는 거래사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니까 이건 뭐가 된다? 유사 지역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평촌에 있는 과거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때는 지역 요인이 똑같으니까 지역 요인은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겠다. 근데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평촌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수원이라는 지역과 평촌이라는 지역의 특성, 차이를 비교해서 감정평가액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지역 요인을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88페이지 지문 보면서 개념 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이요.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 자, 2번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다 라고 해서 이런 지문이 하나 구성이 됐고요. 3번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 그리고 예인데 비해서 개별 분석은 거시적, 광역적 분석에서 요게 지금 이제 27회 때 옳게 나왔었고 30회 때 반대로 틀리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역 분석이 거시적 분석, 그리고 개별 분석이 미시적 분석에서 요거 이제 그러니까 지금 30회 때 이 문제를 갖고 답을 구성을 했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문제 안 나옵니다. 나왔던 거 업어치고 매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4번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때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5번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고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해서 사실은 이제 용어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인근 지역 플러스 유사 지역을 가리켜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89페이지 오른쪽 6번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다. 그런 게 이제 짜증나는 거야. 동일 수급권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포함돼?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근데 이제 용어 자체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데서 용어 자체를 혼용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 수급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다 같은 얘기. 인근 지역 플러스 유사 지역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7번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까지 좋아요.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해서 우리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인데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자, 이게 이제 7번 옳게 구성하고 8번 틀리게 구성해요.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까지 좋아요.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끝머리 보니까 뭐로 써 있어요?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틀렸죠?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29회 때 탱점 삼아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 구성하다 보니까 용어의 정의 가지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8번 점은 틀리게 뽑았고요. 유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이미 틀렸죠?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유사 지역. 옆 동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유사 지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9번 지문도 그래요. 사실은 7번, 8번, 9번 다 같은 맥락이죠.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거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제일 뒤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그래서 한 번은 옳게 7번, 8번에서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는 것을 개별 요인을 공유해서 틀리게. 그리고 9번은 아예 주어를 바꿔서 인근 지역이라고 그렇게 바꿔치기를 하게 됩니다. 7번, 8번, 9번을 비교하시면은 눈치를 챌 수 있겠고요. 10번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이 정도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부동산 가격 공시체계 검토합니다.